2부 강연도 이어서 이정선 교수님께서 이어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어떻게 보면 영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공격하는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취약계층, 기초생보자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집중 양육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노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도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지금 3차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K 방역으로 1, 2차까지는 세계적인 모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전 세계적으로도 봐보면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나라들은 선진국도 이 사회적인 유대망, 사회자본 네트워킹, 공동체성 이러한 것들과 조금 상반되어지는 가치, 뭐 개인의 자율, 아니면 권리 이러한 쪽을 더 많이 주장하는 국가일수록 이 방역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가, 이 목표를 설정하는 쪽에 이제 교육의 방향에 더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면 코로나는 이제 교육 방법의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더 시급하게 우리로 하여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는 특별히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일단은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뭔가 이 교육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대면 수업을 하던 것이 이제는 거기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온라인으로밖에 이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수업뿐이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업인데 두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생활지도입니다. 생활지도는 애들과 면대면에서 표정을 보아가면서 애들의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것들과 연관해서 또 특별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레포,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담이 효과를, 또 생활지도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러한 생활지도를 참 어렵게 해버렸습니다. 즉 비인지적 교과, 비인지적 영역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생겨버렸다. 실습이나 예체능이나 또 이 특성화고와 같은 이러한 데에서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더 많이 가져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함께 뛰놀면서 갈등 관계도 해소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또 어떨까요? 돌봄과 교육이 거의 다 학교에서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삼시세끼를 아이들에게 밥을 다 해줘야 됩니다. 또 때로는 친구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학습 도우미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오래 붙어 있으면 남편이 출근하지 않고 계속 집에 하나 있으면 둘 간의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바로 이와 같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오래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 불만이 많아서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맞벌이나 취약계층이나 아까 이야기했는 저소득 가정이나 이러한 집안일수록 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집콕을 해야 되죠. 집콕을 하는 많은 시간을 뭘 하고 지냅니까? 주로 게임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자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3분의 1, 3분의 2 등교했다가 학교에 등교하는 게 횟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가서도 적응이 또 잘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이 단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과거 10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5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애들은 점심시간이 신나는 시간이잖아요. 친구가 떠들고 웃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는 칸막이가 다 돼가지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봐야 재미도 없습니다. 집콕을 오래 하다 보면 친구와 즐겁게 만나서 웃고 떠들지 못하다 보면 심한 경우에 아이들은 소위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아이들도 생기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정신과 상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하고요.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년제라고 들어보셨죠? 소위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가슴이 뛰는가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체험 활동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선 당장 기록할 내용조차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다른 해에 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있어서 재수생이나 기존 해 학생들에 비하면 적게 배웠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학생들의 일부는 극히 일부는 가보려고 하는 극히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점점 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의 걱정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애가 더 타겠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집에 있는 대신에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렸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폭디얼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건 아니라도 기대와 바람 이와 같은 것이 이러한 것들이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모들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으로 내모는 그런 부모들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부모들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학원으로 내모는 것은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은 더 바빠졌지요. 코로나가 옴으로써. 일단 공문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등교를 시켜라, 시키지 마라, 아니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상급학교, 상급기관의 공문들이 훨씬 많이 늘어서 이 코로나 이전보다 공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까지 해야 되죠? 발열 체크도 해야 되죠. 보건위생 건강도 책임져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식사 시간에는 식사 지도도 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외의 일들이 늘어버렸습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192일 만약에 아이들이 등교를 한다. 그럼 192일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를 못하는 횟수, 물론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의 시간이 평소 수업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짧아진 시간만큼 내용도 추려서 정말 핵심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 일이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PPT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생활지도나 상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합니까? 실기나 비인지적인 교과 즉 예체능 교과 또 실습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도 줄고 선생님들이 면대면 수업을 하는 횟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위 계층별로 놓고 보면 아니면은 학교의 과거의 상중하 성적을 놓고 보면 잘한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었고 중간층이 몰락을 해버렸고 못한 아이들은 조금 더 하향되어지는 이러한 학력 격차가 나타나더라. 더 격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6월에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1, 2등급 아이들, 1등급 아이들 특별히 이 아이들은 조금 늘었지요. 그런데 이제 중간 계층이라고 하는 2, 3등급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 아이들만 그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객관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5천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교육부가 했었더니 그 결과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응답한 것들을 봐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가장 극단적인 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정에서 집중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물론 유치원에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갑니다마는 학교를 한 번도 이 저학년 아이들이 안 나가본 그러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 이러한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많은 학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맞벌이 부부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집중 양육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제가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이 교훈을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 디지털을 가지고 또 이 온라인 강의를 해 봅니다만은 이 온라인 강의가 지식 교육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고 또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수업의 방향을 바꾸고 수업의 내용을 새롭게 첨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대면 수업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와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은 대면 수업의 어떠한 건강성 내지는 학교의 소조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줬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최첨단 기기들이 지식교육을 일부 대체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수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계층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저소득층 빈곤계층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집중 양육이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나마 학교가 이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져 줬는데 그나마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력 격차,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IT를 이용한 여러 교수학습 방법도 개발되어 왔습니다. 토론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이나 하브루타나 아니면 거꾸로 수업이나 요즘 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이러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다 대면 수업에서 개발된 방법들입니다.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 와서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방법이랄까, 혹은 그 반대 방향법이랄까, 소위 온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지는 소위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업 방법, 또 이 비대면 할 때 어떻게 하면 소위 동영상, 줌 화상 강의, 이와 같은 강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걸 갖다가 이제 LM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학습 관리나 이와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갖춰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에서 가능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게 한 스마트 환경의 구축,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안 갈 때, 등교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도 못 해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도 소규모라도 모여서, 아니면 평생학습 기관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회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라도 돌봄과 아니면 교육을 하는 이러한 기관에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릅니다. 이 함께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깨우쳐 준 게 코로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줬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영특한 이 흉물이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도심의 대규모의 이러한 학교들은 영락없이 3분의 1밖에 등교를 못합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가 적으니까 코로나 전국에도 정상 등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심의 큰 학교만 좋은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산업화 사회에 물론 이러한 학교가 기여를 많이 했죠. 교사 한 명당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단시일 내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큰 학교의 가치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락없이 붕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로 전환해야 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는 안게 되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보통 아이들로서 한 반에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이제는 특별한 한 아이 한 아이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기가 바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다 그 아이의 결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 수가 적어지면 선생님이 아이들의 결대로 교육이 가능해졌다, 다양성 교육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이런 걸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이들에게는 특별히 코로나는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새로운 과거의 노말이라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노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되돌아보고 했고, 교육 목표도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학교의 제도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나,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자들이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이나 지역사회나 마을 교육 공동체나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역할의 변화도 우리로 하여금 역할의 변화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데 있어서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방안,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대비책 역시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소위 스마트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 뭐를 해줘야 되는가? 물론 단위 학교를 하기 전에 교육청 단위에서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 산하에 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의 기능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 교육 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온 오프라인 교육이 원활히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겠죠.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줘야 되고, PPT 자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비대면에서도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도 개발해 주고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교육 정보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운영과 지원, 이것 말고도 코로나는 이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단위 학교에는 스마트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소위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 줘야 되죠. 실시간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선생님에게는, 모든 선생님에게 노트북, 웹컴, 그리고 마이크, 고성능 무선 마이크, 웹 프로그램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소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작하도록 소프트웨어도 웹도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개개인에게 학생 수업용 패드나 아니면 컴퓨터가 아이들에게 배치되어지면 상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아니면 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하려면 학교에 무선 랜이, 초고속 무선 랜이 갖춰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각 학급마다는 소위 AP라고 하는 와이파이 망이 구축이 되어야 언제 어디서든 상시 교육 체제가 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축해 주는 그러한 교실, 구축한 이러한 교실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합니다. 교사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대면 상황에서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도 개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학년별로 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PPT 자료를 놓고 보면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급마다 PPT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PPT를 올립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언제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어떤 선생님의 PPT는 어떤 선생님의 교육자료는 형편없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을 은연중에 평가하는, 비교하는 이와 같은 습성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이와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PPT 자료 제작과 수업 활용 제작하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도, 즉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 중에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학생 지원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이 학생들의 학습 돌보미 혹은 교육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면 소위 재가복지를 통해서 여러 재가복지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어르신들을 돌봐줍니다.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가정에서 집중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경우는 부모가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온라인 수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스스로 받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그냥 게임만 하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우리들의 희망이자 미래인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학습 도우미 혹은 교육 돌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마을 교육공동체,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그리고 이러한 데와 연계해서 돌봄과 복지와 교육을 함께 한다면 낭비 요소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아이를 중간에 두고 입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입체적으로 지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콜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사회 자본을 돈독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돌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돌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아이들까지 주로 돌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가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 네 부서에서 돌봄과 관련되어진 소위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주로 하는 돌봄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그리고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시도되어져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으로 다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이러한 돌봄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군데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한 경우에는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어느 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경쟁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오다 보면 중복 투자되는 것도 있고 또 중복이 피해지는 경우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돌봄을 통합해서 이것을 갖다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게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사회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데에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지역의 많은 교육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지금 초등 돌봄만 하더라도, 돌봄 교실만 하더라도 이거를 관리하는 부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와 같은 방과 후나 돌봄이나 복지나 학교폭력이나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이러한 데가 한꺼번에 협력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보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다 함께 돌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2년째 되었는데 앞으로 1600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기존에 해오던 이러한 일과 또 중복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만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과 후에 그러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공공형 돌봄 교육 플랫폼이 아닐까.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이 아이가 플랫폼의 방과 후에 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아동센터,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기관 이런 데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그 자체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부모는 저녁에 언제든지 와서 편리한 시간에 데려만 가게 할 수 있는 안전과 돌봄과 교육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 또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학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지 교육청이 공교육기관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을,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교육해 나가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심지어는 무상급식까지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합니다. 같은 청소년인데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는 학비뿐만 아니라 무상급식까지도 하는데, 같은 청소년이면서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는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 아이들도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미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시설도 환경도 태반이 부족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많은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만 시키면 그와 같은 학교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양림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컨대 예술가가 될 사람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정기관으로 만약에 선정을 해준다면 학교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 하나의 예로만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가능해질 거다. 또 소위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과 기업과 대학과 전문직업훈련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다준 여러 많은 것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교육 주체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던 이러한 대비책 중에 가장 큰 것이 스마트 교실의 구축, 그리고 학습 돌봄이제 운영, 그리고 교육과 돌봄과 복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구축,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교육 생태계의 지각 변화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기후 환경 위기가 교육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지구 기상 전문가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인 분석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냥 교육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유독 오랜 장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올해 또 폭염을 겪었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뿐만입니까?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우리 가까운 구례만 하더라도 하천이 붕괴돼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에도 14번이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이죠.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되고 댐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과거 10여 년, 그러니까 과거 100여년을 강수량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SOC, 사회 간접 자본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중에서도 홍수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았고 세계 곳곳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구가 잠기는 건 아닌가? 저지대는 거의 다 잠기는 거 아닌가 할 정도죠. 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늘어나고,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물의 순환이 빨라지게 되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홍수 피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50년 이후에 지금까지 25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가장 무더운 해가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과거 5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더운 해가 2016년이라고 하죠. 2016년은 태평양상에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지구 온난화와 상승해서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라니뇨가 일어나서 온도가 떨어져야 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온난화 현상이 한층 가속화되어졌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과거 1950년까지 약 80만 년 동안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ppm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415pp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해마다 지구는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평균 1도가 올라가면 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다. 평균 1.5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할 거다. 2도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상학자들은 22세기가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도 지구상에는 소위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과거에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생긴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지구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구 전체 인구의 대략 1%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SOC와 같은 기존의 하천이나 도로나 댐을 재정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중에서도 광주의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이 그 하나의 답이 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그린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이 그 중에 핵심이고, 광주에 우리가 150만 명 정도가 삽니다만은 전체 광주의 건물 동수가 대략 14만 동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32.7%에 해당하는
4만 6천 동 정도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가 대략 900만 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기가스, 화석 에너지를 떼가지고 만들어내놓은 이 열을 갖다가 건물 밖으로 다 방출시켜버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이거를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난화가 올라갈 거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해서 많은 기후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우리 광주에서 광프리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주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기온 상승과 관련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그린스쿨, 녹색 학교 만들기입니다. 아까 스마트 교육,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노력이 스마트 교실 구축, 그리고 환경 구축이었다면, 이제는 이 온난화에 대비한 그러한 이 교육 환경은 바로 그린 학교 만들기, 녹색 학교 만들기, 특별히 에너지 자립형 녹색 학교를 만든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30년 이상 되어진 것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러한 기후 온난화에 기온이 상승한 것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가스를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을 통해서 이 화석 에너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도 작업하고, 또 이와 같은 열 손실도 막고 하는 노력들을 아까 30년 이상 된 노후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뭐니 해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과거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기후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백엽상이 있었고 날마다 온도를 관측해 가지고 그 온도를 기록하는 이러한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교육, 환경교육, 물론 환경교육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많이들 합니다만은 기후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열리고 교육을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후의 환경의 위기를 알리는 전문가를 양성한 것도 중요하겠죠. 불행하게도 전국의 여러 대학 중에 호남 지역에만 기후 환경과 관련된 학과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기후 환경 운동을 할 줄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지 못했을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학에 기후와 환경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학과라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기후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기후 환경 위기,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린스쿨을 만들고 기후 환경과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이게 교육계가 해야 할 그러할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생태계의 변화 중에 마지막은 취약 학생의 이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2023년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학 입학 정원보다 이 지원하는 학생 수가 훨씬 적어버리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교육적인 대비책은 무엇인가?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개개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이다.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 이거 스트레스죠.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시켜야죠. 공부가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는 뭐를 해야 합니까?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고 그 아이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주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치를 한다면 이거는 교육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 미래 아이들을, 우리의 희망을 꺾고 있는 일이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약이다. 저는 공교육의 2대 이념이 소위 수월성의 추구와 평등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2대 이념이 있습니다. 수월성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재군이 있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조기에 선발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들에게 집중 투자를 하고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주면 이들은 일당 100만이 되어줄 수도 있다.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들이 생산해 놓은 부가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수월성의 추구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영재교육도 하고 여러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선발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우열반도 만들었고,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닙니까? 자사고도 만들었고 다양한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더 우수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죠. 이것이 가져온 부작용은 뭐였나요? 공부를 하고 싶고 그쪽으로 성공한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였으나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도 들러리를 서야 되고 친구들 간의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피폐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에 추구하는 또 다른 축이 뭐냐면 평등 실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타고난 특기와 적성이 있다.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내 배로도 잘한다.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 투자해가지고 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곧 사회가 발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복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정책들을 펴왔는데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실력 광주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평등 실현 쪽으로 많이 이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한 아이들이 스스로 잘해버리면 더 잘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그들에 맞는 특기와 적성을 살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도 선택을 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줬으면 좋은데, 두 개가 다 안 돼 버리다 보니까 광주는 지금 모든 지표에 있어서 다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수월성의 추구도 평등의 실현도 편협한 획일주의다. 이와 같은 하나만을 추구하면은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이 두 개는 양자택일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함수관계다.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잘한 아이에게는 더 잘하게,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에게는 자기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각자가 맞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이 추구해야 할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결대로 키워주는 것, 이게 바로 다양성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성공하는 루트도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루트가 공부 잘하는 것, 즉 국영수 잘하는 것이 성공의 루트,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시대에 와서는 성공의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예컨대 골프 선수 박세리만 봐보세요. 박세리가 골프로 성공을 하니까 박세리 퀴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들은 이 음악을 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줍니까?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골프 스타로 성공한 박세리를 보고 많은 청소년들이 박세리 퀴즈를 꿈꿉니다. 방탄소년단을 보고 노래하는 아이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뿐입니까? 스포츠 스타를 보고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TV에 나오는 셰프의 활약상을 보고 셰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재적인 만화가를 보고 나도 만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버, 많은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는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스포츠 스타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입에서 단내게 나게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대략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5% 미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소위 간부급들은 어떤 사람인가 출신 학교가 과거에는 60% 이상이 가장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60%의 성공은 보장받는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가면 그게 한 40%로 떨어졌답니다. 조금 비하가면 공부로 성공할 확률은 그래도 40% 정도 된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단일 영역으로서는 조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아이에게 다 공부로 성공하게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의 산업과 연관한 미래의 먹거리와 연관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학교 때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할 때 내가 어디에서 가장 가슴이 뛰었는가? 그 영역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슴 뛰었던 그 영역에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죠.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지나간 아이들에게,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은 나중에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업 활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 활동을 하는 학교로 바꿔줘야 됩니다. 광주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략 평균 25%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광주는 17.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인문계, 일반계, 과거로 이야기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나갑니다.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 가지고 대학을 안 갈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안 갈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리 자기가 원하는 특기와 적성이 무언지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에 투자하게 했다면, 다시 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비율을 늘리고 다양하게 했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화의 다양한 학교를 가장 먼저 구축한 우리 16개 시도 중에 구축한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은 담당자가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전부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미래의 인재군이, 직업군이, 산업 인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서 학교를 재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산업고부터 시작해서 골프고, 바둑고, 사관학교, 원예고, 농수산과 관련된 것,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진 것, 실용음악과 관련되어진 것, 임이용과 관련되어진 것, 각각 뭐 다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다 보니까 진학을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취업률도 높고. 우리 광주는 주로 공고, 상고가 많습니다. 물론 자연과학고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하고 미래 산업과 연관해서 어떤 아이를 육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특성화고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다양성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이죠.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창의적인 아이들을,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을, 미래의 리더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소위 DIY, Do It Yourself라고 하는 자기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고교 학점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학 입시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일반계 고등학교도 이 변화되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저희 개인적인 대비책은 선발권을 대학에 주자. 상시평가제를 만들자. 1년에 한 번 만들어가지고 운명을 걸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상시평가제들을 만들어서 제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지 선다형 찍기형이 아니라 아이비와 같은 창의적 논술열 시험으로 바꾸자. 대학 입시의 기능을 이 소위 대학 진학용이 아니라 나의 수준을 진단하는 진단용으로 바꾸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성 교육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걸 위해서는 제도도 바꿔야 되고 필요한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많은 세부적인 할 일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체제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 광주는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그리고 기후환경의 위기, 마지막으로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대처해 나가는 교육적 노력, 맨 처음 시작했던 융복합형의 역량교육, 그리고 스마트 교실의 구축, 그리고 그린스쿨 만들기, 마지막으로는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를 새롭게 교육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중에서 사람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교육 과제를 알 수 있는 뜻깊은 특강이었습니다. 훌륭한 특강을 해주신 이정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뉴노멀 시대 뉴딜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은 아쉽지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강 영상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코로나다운 특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에 또 무관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첨단 기기가 총동원되어지고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이러한 코로나를 활용한 그런 특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한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 광주의 아이는 각 부모님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생업도 중요하고 또 하시는 일도 많고 하시겠지만 특별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 광주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보다 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소위 교육 생태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특별히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를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릴레이 특강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릴레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초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십시오. 사랑합니다.